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어난 VX 독극물 암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의 배후에는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그 순간 파리에서 24시간 생존 경쟁을 벌여야 했고, 북한 공작원들의 추적을 받으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비밀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자유라고 적어주세요. 자유를 찾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로운 미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의 그림자가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파리에 봄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저는 정치대학 기숙사 3층 제 방에서 국제관계론 과제를 하고 있었죠. 21살의 평범한 유학생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련님, 리철민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보필해온 그분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울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련님, 아버님이. 그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라도 당하신 건가요? 도련님,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독살당하셨어요. 독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명의 여자가 아버님에게 접근해서 얼굴에 독극물을 발랐습니다. VX라는 신경작용제였어요. 아버님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공항병원에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철민 아저씨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련님도 위험합니다. 아버님을 제거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도련님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냥 학생인데. 아닙니다, 도련님. 그들에게는 아버님의 혈족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차례가 바로 저라는 것을 말이죠. 24시간 안에 살아남지 못하면 저 역시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요. 3시간이 지나고 리철민 아저씨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기가 무서웠던 저는 몰래 뒷문으로 나와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아저씨 얼굴은 헬쑥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 곁을 지켜온 그분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옷이 구겨져 있고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말레이시아에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도련님, 앉으십시오. 카페 가장 구석자리, 출입구가 다 보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USB는 평범해 보였지만 아저씨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도련님, 이것은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북한 체제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해외에 숨겨둔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 계좌 정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고위층의 부패 실장,
인민들을 탄압하는 모든 증거,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USB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것은 북한 인민 전체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아저씨, 그럼 아버지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아버님은 북한 인민들의 참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리철민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은 언젠가 이 정보를 세상에 공개하여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때 카페 밖으로 수상한 남자 2명이 천천히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저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2월 13일 오전 9시 2명의 젊은 여자가 아버님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명은 베트남 여성, 다른 한 명은 인도네시아 여성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아버님 얼굴에 무언가를 발랐습니다. 그게 바로 VX라는 신경작용제였어요. 화학무기죠. 아버님은 처음에는 매우 고통스럽다 액체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말씀하시며 공항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20분 만에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카페 정문으로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 3명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경계하는 모습을 보니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도련님, 그들이 벌써 파리에 왔습니다. 리철민 아저씨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원래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도착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계획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도련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니까요. 그분의 눈에서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도련님. 이 USB 안의 정보만이 아버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언젠가 도련님이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정한 복수가 될 겁니다. 그분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간 아버지를 지켜본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뭔가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USB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자 북한 인민들의 희망이자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정보로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어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도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리철민 아저씨가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카페 정문으로 들어온 정장 입은 동양인 남자 3명이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쪽 화장실 쪽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그 카페 화장실 뒤편에는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리철민 아저씨는 30년간의 경험으로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카페를 선택하셨던 거였어요. 뒷골목으로 나오자 파리의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의 파리는 여전히 겨울이었고
좁은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어둠에 가려져 있었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리철민 아저씨는 마치 파리 지리를 훤히 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몽파르나스 지역의 복잡한 골목길을 지그재그로 누비며 이동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30년간 지켜온 건 이런 상황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광장을 지나 더욱 복잡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이 양쪽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마치 미로 같았어요. 평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파리의 골목들이 이제는 우리를 숨겨주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기숙사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미 그곳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면 안 됩니다. 모든 통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때까지 이런 상황을 영화에서만 봤었는데 실제로 당하고 보니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과제 걱정이나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한국 영사관입니다. 파리 16구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리철민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파리를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준비된 작전일 테니까요. 우리가 생라자르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메트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리철민 아저씨가 지하철 표 2장을 끊었어요. 지하철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도 많고 CCTV도 있어서 그들이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서 추격을 따돌리기에도 좋고요. 하지만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규칙적이고 의도적이었어요. 리철민 아저씨도 이를 눈치챘는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련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USB만은 지키십시오. 그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북한 인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니까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관광객들과 늦은 저녁을 즐기고 온 파리지앵들로 붐볐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9호선 열차까지 3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3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플랫폼 반대편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그의 한 손이 코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무언가 위험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리철민 아저씨의 침착함이 저를 조금 안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지하철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본격적인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늦은 시간임에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클럽에서 놀다 오는 젊은이들, 늦은 근무를 마친 직장인들, 그리고 파리의 야경을 즐기고 온 관광객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평범한 승객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도련님, 저쪽을 보십시오. 리철민 아저씨가 눈짓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같은 칸 반대편에 앉은 남자가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휴대폰을 꺼내 뭔가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트로카데로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탑시다. 우리는 몇 개 역을 지나 트로카데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도 우리를 따라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출구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연령대의 동양인 2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마치 계획된 작전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1호선 플랫폼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환승 통로를 통해 1호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1호선은 파리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 중 하나라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련님, 잠시 앉으십시오. 리철민 아저씨가 플랫폼 대합실의 벤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추격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 주변을 서서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정확히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쫓기고 있는지를요. 리철민 아저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히 북한의 비밀을 폭로하려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님은 북한 정권이 해외에 숨겨둔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비자금이요? 네, 그 돈들은 북한 인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층의 사치품 구매, 핵무기 개발, 그리고 해외 공작 활동에 사용되고 있었죠. 특히 정치 범수용소를 운영하는 자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북한 전체 시스템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아버님은 누군가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북한 고위층 중에 해외 정보기관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님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버님의 계획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다음 열차가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리철민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던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USB를 지키려 하셨어요. 공항에서 독극물 공격을 당하신 후에도 한솔에게 전해달라.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저를 걱정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도련님,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철민 아저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솔아, 너만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아빠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단다. 아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언젠가 너는 이 정보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북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하지만 우리 인민들만은 이 지옥에서 구해내야 한다. 한솔이가 그 일을 해낼 것이다. 리철민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도련님을 얼마나 믿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이 정보를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그때 1호선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추격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지하철 환승을 통해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 우리는 생마르탱 운하 근처의 작은 부티크 호텔에 숨었습니다. 리철민 아저씨는 가명으로 방을 잡았지만 우리 둘 다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파리의 고즈넉한 야경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도련님, 잠시라도 쉬십시오. 제가 밤새 망을 보겠습니다. 리철민 아저씨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아래 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옆모습을 보니 정말로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지켜왔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분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새벽 3시경 호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는데 일반 투숙객의 것과는 달랐어요. 여러 명이 조용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리철민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들켰습니다. 그분이 급히 창문을 열어보셨어요. 3층 높이였는데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게다가 아래는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였어요. 문 밖에서는 작은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전문적인 도구로 자물쇠를 따는 소리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강도나 일반적인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훈련받은 공작원들이었어요. 도련님, 저를 믿으십시오. 리철민 아저씨가 침대 시트와 커튼을 재빨리 뜯어서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역시 30년간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밧줄로 아래층 발코니까지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계속 도망가세요.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죠. 아니에요, 도련님. 제가 그들을 맡겠습니다. 도련님만 살아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께 받은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서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차가운 살인기계 같았습니다. 리철민, 정말 오랜만이군.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북한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리철민 아저씨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김정남 동지는 이미 처리했으니 이제 그 자식만 남았군. 순순히 따라온다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리철민 아저씨가 제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그분의 등이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은 없었어요. 김일철, 너는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더러운 일만 하고 다니는군. 이런 말을 할 상황인가? 너도 결국 배신자가 되었잖아. 배신자는 누가 배신자라고 하는가? 인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배신자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조금씩 움직였어요. 도련님, 지금 당장 가십시오. 리철민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온 그분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라고. 이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USB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리철민 아저씨가 갑자기 공작원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몸을 낮추며 가장 가까운 남자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순간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아저씨, 빨리 가. USB를 지켜라.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라. 북한 인민들을 구해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급히 만든 시트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격투와 총성이 들렸어요. 리철민 아저씨가 혼자서 3명을 상대하며
제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고 계셨습니다. 2층 발코니에 도착했을 때 위에서 마지막 총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발코니 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리철민 아저씨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후 호텔 위에서 공작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놈이 없다. 도망갔나? 그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철민 아저씨의 희생 덕분에 저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리철민 아저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파리의 차가운 거리로 내려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저씨, 반드시 살아남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리철민 아저씨를 잃고 혼자가 된 저는 파리 거리를 정신없이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심지어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새벽 6시의 파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간혹 지나가는 청소 트럭이나 이른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만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세느 강변에 있는 폰네프 다리로 걸어갔어요. 그곳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계셨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리철민 아저씨가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혼자였어요. 세느 강물이 조용히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21살의 대학생이 북한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리철민 아저씨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차라리 세느강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솔아, 아빠가 살아있다면 내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거라. 북한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P. 리철민 아저씨가 미리 예약 발송해 두신 문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죠.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저는 USB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무고한 사람들, 굶주리는 아이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북한 고위층이었지만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으셨어요. 내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나만 호의호식할 수는 없다고 하시며 이 위험한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리철민 아저씨는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라. 북한 인민들을 구해라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바뀌었어요. 좋다, 해보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직 한국 영사관까지는 몇 시간이 더 걸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 리철민 아저씨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근처에 24시간 열려있는 작은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추격자들이 아직 저를 찾고 있을 테니 대중교통은 위험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걸어서라도 영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파리 시내 지도를 보니 영사관까지는 대략 15km 정도 되었어요.
걸어서 3-4시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리철민 아저씨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길보다는 작은 골목길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위험한 상황이 오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소리가 7번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에게는 새로운 각오가 생겼어요. USB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리철민 아저씨,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카페 밖으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평범한 파트롤이었지만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안도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저를 보호해 줄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한국 영사관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니 아득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9시간을 걸어서 파리의 골목길과 공원을 가로질러 마침내 한국 영사관이 보였습니다. 파리 16구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에 위치한 그 건물이 저에게는 마치 생명의 등대처럼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안도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검은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리철민 아저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사관까지는 불과 200m.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200km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는 넓은 도로가 있었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저는 다른 보행자들 틈에 섞여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관광객인 척하면서 영사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행히 오후 시간이라 거리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사관 정문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그분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 문만 통과하면 안전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사관에서 100m 지점에 다다랐을 때 검은 승용차 중 하나가 갑자기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저기다. 한국어가 아닌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제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사관까지 100m, 50m, 30m. 뒤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영사관 경비원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망명 신청하러 왔어요. 그때 뒤에서 추격자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은 아니었지만 뭔가 위험한 물건 같았어요. 아마도 마취제나 독극물이 들어있는 주사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사관까지는 이제 10m도 안 남았어요. 하지만 추격자들도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영사관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영사관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가 문에 부딪힌 소리였어요. 영사관 안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헉헉거렸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24시간의 지옥 같은 도주가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괜찮으시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영사관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온 망명 신청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 정권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정보예요. 해외 비자금, 정치 범수용소 실상, 고위층 부패,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영사관 직원의 표정이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관련 부처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문 너머로 보니 검은 승용차들이 아직도 영사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대한민국 영토에 있었으니까요. 영사관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함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리철민 아저씨, 해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서 북한의 진실을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시간 후 한국 영사관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미국인 2명이었어요. 그들은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IA 파리 지부의 존슨 요원입니다. 이분은 스미스 요원이고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게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진짜 CIA 명함이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를 통해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지난 24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드디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안에는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북한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해외에 숨겨둔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 계좌 정보, 그 돈이 어떻게 핵무기 개발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고위층의 부패 실상, 그리고 인민들을 탄압하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존슨 요원이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스미스 요원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북한에서는 당신을 계속 추적할 겁니다. 이미 파리에서 공작원들을 동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첫째, 이 정보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각 파일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둘째, 필요시 미국 의회나 국제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를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일이에요. 셋째,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북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날 밤 저는 특별 수송기로 미국 동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에펠탑도 세느강도 제가 공부했던 대학도 모두 작아져 갔습니다.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유학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북한의 핵심 기밀을 폭로하는 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와 리철민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 정보는 실제로 유엔과 미국 의회에서 공개되었고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북한의 해외 비자금 계좌들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매번 증언할 때마다 아버지와 리철민 아저씨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리철민 아저씨, 약속드린 대로 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북한 인민들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자유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로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24시간을 떠올려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북한에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계속 싸우겠다고. 이것이 제 진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 24시간,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저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